알바비 모아서 꼭 변상할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노신사의 표정이 두꺼지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날 빗속에서의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할인이라고 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학교에 가는 날보다 배달 일을 하는 날이 훨씬 많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엄마 방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숨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는 지난해부터 계속 누워 계시거든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반지하 원룸이에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서 낮에도 어둡죠. 벽지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습합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월세가 30만 원인데 그것도 매달 밀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 쌍둥이에요. 민호랑 민수. 얘들은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모릅니다. 가끔 엄마가 왜 일어나지 못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좀 아프시다고 곧 나으실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알아요. 엄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아빠는 제가 5살 때 떠나셨어요. 정확히는 집을 나가셨죠. 빚을 많이 지고 도망간 겁니다. 그 후로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셨는데 몸이 상하신 거예요. 과로였죠.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역할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시급으로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배달 일을 알게 됐죠.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루에 30건만 돌려도 10만 원 넘게 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배달부터 시작합니다. 동생들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엔 점심 배달 시간이 오죠. 오후에는 잠깐 쉬었다가 저녁 배달이 시작돼요.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스쿠터는 중고로 산 거예요. 80만 원 주고 샀는데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아껴 쓰려고 노력하죠. 비 오는 날이면 브레이크가 잘 안 듣고 엔진이 꺼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식은땀이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학원 다니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가끔 단톡방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럴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당장 내일 굶어야 하니까요. 손님들 중에는 친절한 분들도 계세요. 늦어도 이해해 주시고 비 오는 날엔 수고했다며 1,000원씩 더 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음식이 식었다고 화내시는 거죠. 그럴 때면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 교복은 작년부터 같은 겁니다. 빨아도 배달하면서 묻은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요. 학교 갈 때마다 창피하지만 새 교복 살 돈이 없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밑창이 다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어요. 그래도 참아야죠. 엄마는 가끔 제 손을 잡고 우세요.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자기 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제가 씩씩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웃어 보이죠. 하지만 엄마 방을 나오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죠. 밤이 되면 동생들이 잠든 걸 확인하고 침대 옆에 앉습니다. 얘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힘이 나요.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도 보내주고 원하는 걸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가끔은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18살 여자애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무게죠. 친구들처럼 꿈에 대해 이야기할 여유도 없어요. 저한테는 당장 내일 배달비를 얼마나 벌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무너지면 이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엄마도 동생들도 저를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도 스쿠터에 올라탑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는 배달을 해야 해요. 이게 우리 가족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정신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름 장마철이라 비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죠. 빗방울이 너무 굵어서 헬멧을 쓰고 있어도 시야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배달 앱에서는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비 오는 날엔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은 주문이 쏟아졌죠. 보통 때 같으면 기뻐했을 겁니다.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날엔 위험하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건이라도 더 해야 했어요. 동생들 학원비 낼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약값도 떨어져 가고 있었고요. 저는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채로 계속 배달을 돌았습니다. 6시쯤 됐을 때였어요. 주문 하나가 또 들어왔죠. 중국집 짜장면 3그릇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까 여기서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비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것 같았죠. 저는 서둘러 음식을 받아서 배달 박스에 넣었습니다. 스쿠터 시동을 걸자마자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물이 목덜미로, 팔로, 다리로 스며들었죠. 온몸이 젖어서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늦으면 안 됐거든요. 큰 길을 달리다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지름길이었죠.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거든요. 핸들을 잡은 손이 미끄러웠고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였어요. 앞에 검은색 차가 서 있는 게 보였죠. 고급 차였습니다. 벤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천천히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속도를 줄일 시간이 없었어요. 빗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늦게 발견한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끄러지면서 벤츠 뒤쪽 범퍼에 스쿠터 앞부분이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죠.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제가 방금 뭘 한 거죠? 벤츠를 들이받았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차를.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천천히 스쿠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죠. 벤츠의 범퍼를 살펴봤어요.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눈에 띄는 흠집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더? 벤츠 같은 차는 부품값도 엄청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상상도 못할 돈이죠. 몇 달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일 거예요. 얼굴에서 피가 쏙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 어딘가 가신 건가 봐요. 그 순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스쿠터 타고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CCTV도 있을 거고 차 블랙박스도 있을 테니까요. 도망가봤자 결국 잡힐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어요.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이미 속옷까지 다 젖은 상태였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 떠는 건지 무서워서 떠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엄청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골목 끝에서 검은 우산을 쓴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 같았어요. 천천히 품위 있게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분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차 주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로 정장을 입은 노신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70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그분이 차 뒤쪽으로 가서 범퍼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비에 젖어서 그런 건지 무서워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신사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차를 계속 살피고 계셨죠.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시는 게 나았을 것 같았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더 불안했거든요. 얼마나 큰 문제인 걸까요? 저는 젖은 손으로 핸들을 부여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어른 앞에서 우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노신사가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비 때문에 시야가 안 보여서 그만 미끄러졌다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친 데는 없나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 걱정이 아니라 제 걱정을 먼저 하시다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죠. 보험은 들었나요? 노신사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보험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배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험 안 들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어떻게 하지? 노신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아니면 합의금을 내라고 하실까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다시 말했습니다. 알바비 모아서 꼭 변상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드릴게요.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노신사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생각하시는 걸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귀찮아하실까요? 저 같은 애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죠. 고등학생인가요? 노신사가 물으셨습니다. 네, 2학년이에요. 대답하면서 제 교복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어서 얼룩덜룩하고 구겨진 교복이었죠. 부끄러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는 안 가나? 그분이 또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학교 갈 시간이 없어요. 배달 일을 해야 하거든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해서요.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골목이 좁아서 차가 막힌 거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가 사고 냈나 봐. 비 오는 날엔 조심해야 하는데. 창피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책임지고 꼭 갚을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어른 앞에서 우는 건 비겁한 거니까요.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죠. 노신사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고는 차를 다시 한번 살피셨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계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몇백만 원이 나올 텐데 그걸 언제 다 갚죠? 얼마나 벌어요? 노신사가 물으셨습니다. 하루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날은 10만 원 정도요. 나쁜 날은 5만 원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표정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혀를 찼어요. 쯧쯧, 어린애가 고생이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줄 몰랐어요. 저는 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보이면 안 되니까요. 노신사는 우산을 들고 서 계셨어요. 그분의 옷차림을 보니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장은 고급스러워 보였고 구두도 반짝반짝 빛났죠. 손목에 찬 시계도 비싼 것 같았어요. 이런 분의 차를 제가 긁어버린 겁니다. 그분은 범퍼를 자세히 살피셨어요. 허리를 굽혀서 흠집을 확인하고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당연히 화내실 만하죠. 멀쩡한 차에 흠집을 낸 거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차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랄까요?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노신사가 다시 일어서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분의 시선을 피했죠. 눈을 마주치기가 무서웠거든요. 손은 여전히 스쿠터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노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괜찮다고요? 차에 흠집이 났는데 괜찮다니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고는 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날씨도 안 좋고 어린 학생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 계시다니요.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하셔도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변상하고 싶어요.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손자를 대하듯 따뜻한 어조였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울컥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게 언제였더라. 그분이 한 발짝 제게 다가오셨어요. 우산을 좀 더 제 쪽으로 기울이셨죠. 비를 덜 맞으라는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친절에도 감동했어요. 그동안 누군가의 배려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얼굴 좀 들어봐요. 노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이었어요. 노신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마치 뭔가를 본 것처럼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왜 그러시나 싶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분이 한 발짝 더 다가오셨어요. 우산을 떨어뜨리실 뻔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거든요.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소영아. 그분이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소영이라고요? 그게 누구죠? 저는 할인인데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잘못 보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누군가를 닮았나요? 노신사는 저를 계속 쳐다보셨어요.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죠.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도 보였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애를 안아봐. 저는 더 당황스러워졌죠.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예요? 그분의 시선이 제 목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계셨어요. 작고 낡은 은색 목걸이였죠. 엄마가 주신 거였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노신사의 눈이 더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그분을 부축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그분은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른이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노신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물이 그분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서 턱 끝에서 떨어졌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영아. 그분이 다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요. 정말 소영이가 맞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인이에요. 할인. 노신사가 그 이름을 되뇌셨어요. 할인이라고.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셨죠. 아, 그렇구나.
실망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거였나 봐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다시 제 얼굴을 쳐다보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얼굴은 틀림없어. 소영이를 꼭 닮았어. 너무 닮았어.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소영이가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대답하셨어요. 내 딸이야. 그러고는 또 눈물을 흘리셨죠. 18년 전에 집을 나갔어. 그 뒤로 소식이 없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8년 전이요. 그럼 제 나이랑 비슷한 때네요. 엄마가 저를 낳으신 게 18년 전이었으니까요.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분이 제 목걸이를 가리키셨어요. 그게 어디서 난 거지? 떨리는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향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거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대요. 엄마가? 노신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지? 이 목걸이에 대해.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죠. 외할아버지께서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외할아버지. 그 말을 듣자 노신사가 주저앉으셨어요. 완전히 무너지신 겁니다. 우산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죠. 비가 그분의 머리를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우산을 주워 그분 위에 받쳐드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렇게 부르니까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죠. 찾았다. 노신사가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찾았어. 소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분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뭔 일이래? 저 할아버지 저애 아나 봐. 가족인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상황인 거죠? 꿈을 꾸는 건가요? 내 엄마 이름이 뭐지? 노신사가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소영이요. 그 말에 그분이 크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맞아, 소영이야. 내 딸 이름이 소영이었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오늘 차를 긁은 사람이 엄마의 아버지라고요? 이런 우연이 가능한 건가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노신사는 계속 우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큰 슬픔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18년 동안 딸을 찾지 못한 아버지의 슬픔이요. 소영이는 어디 있니?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 말을 하자 노신사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럴 리 없어. 소영이가 죽었다고. 믿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아팠거든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 노신사가 중얼거렸어요. 왜 혼자 힘들게 살았을까? 내가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나? 자책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비는 계속 내렸어요. 저희 둘은 그 골목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노신사가 일어나셨어요. 비틀거리셨지만 저를 부축하며 일어나셨죠. 그러고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미안하다, 하리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몰라서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혼자 버텨왔기에 괜찮은 척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혼자가 아니야. 노신사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어. 내 외할아버지가 여기 있단다.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노신사는 다시 제 목걸이를 바라보셨어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만지셨습니다. 이건 내가 딸에게 준 거야. 소영이가 15살 생일 때 선물한 거지.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은색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약간 변색됐죠. 뒷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지만요. 노신사가 펜던트를 뒤집으셨어요. 뒷면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작아서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영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그분이 읽어주셨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요. 이걸 새기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딸이 좋아할까봐 걱정했었지. 그런데 소영이가 엄청 기뻐하더구나. 저는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다니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목에 걸어주셨으니까요. 그때 왜 집을 나갔는지 아니? 노신사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외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노신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비를 맞으며 한참을 그렇게 계셨죠. 그러고는 입을 여셨습니다. 내 잘못이었어. 소영이가 가난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지.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벌 집안 딸이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했어.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후회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자기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싸웠어. 결국 소영이가 집을 나갔고 그분은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 후로 찾았어. 18년 동안 계속 찾았지. 사람을 고용해서 전국을 뒤졌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소영이가 의도적으로 숨었으니까. 원망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다 내 아빠는 어떻게 됐니? 노신사가 물으셨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빚지고 도망갔어요. 제가 5살 때요.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그 말에 노신사가 이를 갈았어요. 내가 옳았잖아. 그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었어. 하지만 바로 후회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죠. 아니야, 그래도 소영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엄마는 혼자 우리를 키우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일을 하셨죠. 아침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낮엔 청소 일하시고 밤엔 편의점에서 일하셨어요. 잠은 거의 안 주무셨어요. 노신사는 눈을 감으셨어요.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고생했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죠. 그러다 쓰러지셨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셨는데 이미 늦었대요. 과로로 심장이 망가졌대요. 몇 달 더 버티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말하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노신사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하다, 소영아.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했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분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아빠의 품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에게 이런 게 어른의 품이구나 싶었죠. 이제 내가 지켜줄게. 노신사가 속삭였어요. 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할게. 약속한다. 그 말을 듣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절 지켜준다고 말해줬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노신사의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18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지만 이미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목걸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이 작은 목걸이가 없었다면 노신사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덕분에 외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제 동생들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노신사는 저를 놓아주시고 물으셨어요. 소영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니? 무슨 말을 남겼는지.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엄마의 모습이요. 엄마는 숨쉬기 힘들어 하셨어요.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저를 보자 벗으셨죠. 하리나, 이리 와봐. 약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목걸이 기억하지? 엄마가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셨어요. 기억해요. 항상 하고 다녔잖아요. 제가 대답했죠. 엄마는 미소 지으셨어요. 힘들게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 외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15살 때 생일 선물로 받은 거지. 그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 눈물이 그분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왜 할아버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빠가 너희 아빠를 싫어하셨거든. 우리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지.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 후회하세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셨어요. 아니, 후회 안 해. 너희들을 낳았으니까. 비록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이 목걸이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엄마는 목걸이를 쓰다듬으셨어요. 이게 유일한 연결고리니까. 언젠가 아빠가 널 찾으실 거야. 이걸 보면 알아보실 거야.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찾으실 거라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빠는 고집은 세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야. 분명 찾고 계실 거야. 그럼 엄마는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왜 할아버지를 찾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었어. 어리석었지. 하리나.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는 곧 떠날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들어. 이 목걸이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내 유일한 희망이야. 알겠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울었어요. 엄마는 안 떠나요. 병원비 모아서 치료받으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죠. 이미 늦었어, 하리나. 동생들 잘 부탁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호랑 민수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잘 챙겨줘.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엄마가 미안했다고 전해줘.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날 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노신사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를 만나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하래요. 노신사는 무너지셨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리셨죠.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고집 부린 게 잘못이야. 용서해다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같이 울었죠. 엄마 생각이 너무 났거든요. 만약 엄마가 할아버지께 연락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요? 병원비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저희는 이제야 만났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왜 사람들은 가족과 떨어져 살까요? 왜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까요? 노신사가 일어나셨어요. 눈물을 닦으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하리나, 약속할게. 내가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게 할게. 내 동생들도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니까 이상했지만 좋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은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이 목걸이를 보고 저를 알아보셨으니까요.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고마워요,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노신사는 저를 차에 태우셨어요. 비를 더 맞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벤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였어요. 처음 타보는 이런 차였죠.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분은 운전석에 앉으셨어요.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으셨죠.
그냥 핸들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우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신사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고집 때문에 딸을 잃었어. 손자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후회로 가득했죠. 만약 그때 소영이를 이해했다면, 그 남자를 받아들였다면, 지금 소영이는 살아있었을 거야. 너희들도 행복했을 거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18년이야. 노신사가 중얼거렸어요. 18년 동안 찾았지. 사람을 고용하고 광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하지만 찾지 못했어. 왜 못 찾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한숨을 쉬셨어요. 소영이가 이름을 바꿨어. 전화번호도 버렸고 찾을 수 없게 만든 거지. 나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자존심이 세셨거든요.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혼자 버티신 거예요. 어리석었지만 그게 엄마였습니다. 내가 다르게 했어야 했어. 노신사가 또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뭐가 중요한지, 돈이 뭐가 중요한지,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나는 그걸 몰랐어. 그분은 백미러를 보셨어요.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내가 소영이를 닮았어. 눈매도 그렇고 웃는 모습도 그래. 너를 보니까 소영이가 생각나. 저도 엄마 얘기를 하니까 슬펐어요.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만약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을까요? 동생들은 어떻게 지내니? 노신사가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학교 다니고 밥 잘 먹고 제가 챙기고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혼자 다 하기 힘들었겠구나.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18살이 애들 둘을 키우다니. 내가 미안하다. 진작 찾아줬어야 했는데. 자책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죠. 아니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분이 차에서 내리셨어요. 저도 따라 내렸죠. 빗속에서 그분은 저를 보셨습니다. 할인아, 집에 가보자. 내가 사는 곳을 보고 싶어. 소영이가 살았던 곳을 보고 싶어. 저는 당황했어요. 우리 집은 너무 초라했거든요. 반지하에 작고 지저분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분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셨으니까요. 알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렇게 우리는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헤쳐나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삶이 달라질까요? 정말 변화가 올까요? 우리 집 앞에 도착했어요. 노신사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낡은 빌라였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은 금이 가 있었어요. 반지하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았구나. 노신사가 중얼거렸어요. 소영이가 이런 곳에서.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곳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들어가도 될까? 그분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어두웠죠. 노신사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숨을 멈추셨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는 이불이 널려 있었고 부엌은 너무 작아서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화장실은 문이 제대로 안 닫혔습니다. 동생들은요? 노신사가 물으셨어요. 학교 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돌아올 거예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을 보셨습니다. 엄마 사진이었어요. 유일하게 액자에 넣어둔 사진이었죠. 엄마가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찍은 거였어요. 아직 건강하실 때요. 노신사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손을 뻗어 액자를 만지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소영아.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정말 소영이구나.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사진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울음을 참으시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소영아. 노신사가 울먹이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해줬어야 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후회가 느껴졌거든요. 18년 동안 쌓인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구나.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좁은 곳에서 애들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신사는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구석에 놓인 낡은 냄비들, 기운 옷들, 달아빠진 이불들. 모든 게 가난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분은 그걸 보면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니, 소영아? 그분이 사진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자존심 때문이었니? 아빠가 옳았다고 인정하기 싫어서였니? 아빠는 상관없었어. 내가 살아만 있다면. 저는 다가가서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가 있어서 행복하셨대요. 위로하려고 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행복했을 리 없어. 노신사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면서 말이야. 자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은 사진을 꼭 안으셨어요. 액자를 가슴에 품으시고 울었습니다. 소영아, 용서해다오. 아빠가 고집이 세서 미안하다.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어. 이제라도 내 아이는 내가 지키마.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고 하니 안도됐습니다. 노신사가 일어나셨어요. 저를 꼭 안아주셨죠. 이제 괜찮아, 할인아.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동생들도 내가 책임질게. 약속한다. 저는 그분의 품 안에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동안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데 이제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진은 벽에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엄마의 웃는 얼굴이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죠. 이제 저희 괜찮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죠. 늦었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노신사, 아니 할아버지가 저희 삶에 들어오면서 마법처럼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다음 날 다시 오셨어요. 변호사 한 분과 함께였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고 하셨죠.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다고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확실히 하는 게 좋으니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99.9% 확률로 저희가 할아버지의 손녀가 맞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오셨어요. 이제 확실해졌다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셨죠. 그분은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을 마련하셨어요. 말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였죠. 방이 3개나 됐어요. 동생들이 각자 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민호와 민수는 신기해하며 뛰어다녔어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배달 일은 그만두고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내 나이에는 공부가 먼저라고요. 동생들도 학원에 보내주셨어요. 민호는 태권도를, 민수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하셨죠. 얘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어디 갔었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가정 사정이 있었다고 얼버무렸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부가 힘들었어요. 너무 오래 쉬었으니까요. 하지만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셨죠. 매일 2시간씩 수업을 받았어요. 조금씩 성적이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동생들과 놀아주셨죠. 민호와 민수는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면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엄마 묘소에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흔쾌히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셨죠. 한참 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아빠가 왔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늦었지만 왔어.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못해준 것들 내가 해줄게. 저도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희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동생들도 건강하고요.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엄마 묘소를 정비해 주셨어요. 새 비석을 세우고 주변에 꽃을 심으셨죠. 매달 한 번씩 찾아와서 관리하셨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함께 있는 게 당연해졌죠. 할아버지는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뭘 좋아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엄마를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행복한 아이였다는 걸요. 그분은 제게 꿈을 물으셨어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고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꿈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요즘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가난하고 외로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좋은 꿈이라고 응원한다고 하셨죠.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배달을 하지 않아요. 대신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카페에도 가요. 평범한 고등학생의 삶을 살고 있죠. 이게 꿈만 같아요. 동생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민호는 태권도에서 상을 받았고 민수는 피아노 발표회에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응원석에 앉아 계셨죠.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싶어요. 손을 꼬집어 봅니다. 아프죠? 현실이에요. 정말로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날 빗속에서의 사고가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엄마의 목걸이는 여전히 제 목에 걸려 있어요. 말했습니다. 이제는 행복의 상징이 됐죠. 이 목걸이가 저희 가족을 다시 이어줬으니까요. 엄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날들이 훨씬 많다고요. 과거는 아프지만 미래는 밝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오늘도 저는 학교에 갑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죠. 이제 저는 가난한 배달 소녀가 아니에요. 꿈을 가진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어요.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가끔 할아버지도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죠.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어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매일 말합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괜찮아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